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증인들의 출석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 기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 관련해서 두 분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공수처가 이제 11시에 오늘 브리핑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속보가 들어왔고, 아마도 오늘 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어제만 해도요, 이 검찰의 이제 송부 시점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점이 좀 당겨진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여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강제 구인까지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공수처로선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강제 구인을 무리하게 할 경우 또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초 공수처에서 한 열흘 정도 조사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한 열흘 정도 조사해서 기소하는 방안. 그게 이제 예정돼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공수처로선 더 이상 실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나왔던 이야기가 말씀하신 이 열흘을 뭐 계산하면 대략 한 28일 뭐 전쯤에 뭐 27일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이 23일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사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이 이미 다 노출이 됐다. 그 전략을 파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 그러니까 증언들이 달라지길 기대하는 것과 동시에 내란 음모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다 파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파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이 진술만 가지고 지금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어떤 방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을 얻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다. 이런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두고 조사를 한다고 해서 거부를 할 경우에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겨서 검찰이 나머지 구속기한에 대해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 그 심판정이 나온 게 이틀 전이잖아요. 그 전날에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한다 그러면서 밤 9시 이후엔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니까 9시 이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다고 하고요. 헌재 출석한 날은 헌재 심판 끝나고 난 다음에 변론 끝나고 난 다음에 난데없이 또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갔다가 공교롭게도 9시 10분에 구치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 조사를 거부하기에는 하나의 명분이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오늘 또 헌재에 나온다는 이유로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냥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일단 검찰에서는 좀 빨리 달라라고 그동안 계속 요청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제 검찰에 이 사건이 넘어간다 해도 과연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웬고하니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인가? 제가 볼 땐 아마 윤 대통령이 초지일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지금까지 보인 행태와 비슷한 그러한 입장을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대목인데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조사에 응해도 묵비권,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내지는 그런 기소 방안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신속하게 기소할 것인가 아니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할 것인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특검법이 먼저 가느냐 아니면 기소가 먼저 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의 앞으로 있을 기소 시점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검찰도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검사 생활을 오래 30여 년 동안 했고요. 근데 그 친정에 가서 검찰이 조사를 이제 하고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 조사를 내란 사건 없다는 이유로 그것마저 거부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사건 없다고 하는 건 그건 이미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관련 혐의라고 판단을 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관련자들도 전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마저 거부한다고 하는 건 법치를 부정하겠다고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거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이 진술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곧 나중에 그 공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어떤 그 근거가 자신의 유죄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부하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탄핵 심리를 통해서 대통령직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들을 반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법치에는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현재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나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이게 법조계 안에서도 지금 논란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예.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조금 전 헌재에서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기각됐다라는 속보가 전해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주목됐던 건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이제 기각이 될지 여부, 그다음에 2인 체제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이 두 가지였는데 일단은 기각이 되면서 복귀는 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헌재에서 2인 체제에 대해서도 법의 위반이 아니다,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다면 모를까 서울 고법에 지금 지난 이제 행정법원에서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박문진 이사 임명한 건 임명한 게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항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고법에서 그걸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각의 주요 사유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결정한 건 이건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 거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인 방통위 체제는 좀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엇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이게 하나 큰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헌법재판관들이 4대4 의견으로 동수가 돼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이 되긴 했지만 기각이 되긴 했지만 결국 나머지 3명을 그러면은 방통위원을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2명 체제가 윤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합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5인 방통위 체제를 다 채우는 방법이 그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의 방통위 위원들을 국회에서 추천할 경우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3명을 나머지를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쟁점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는 말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그 민주당이 주도해온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 탄핵 폭거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인 이상 방송통신위원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 제13조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해서 오늘 헌재에서 재적의원 2명 의결도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요. 오늘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각 판결로 앞으로 서울지검장 그리고 감사원장 더 나아가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신속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정의롭게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가 오늘 오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변론 기일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해줬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밝히기도 했고 재판장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이 계속해서 갈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거다. 군사 정권 시절 당시에 작성된 계엄령을 잘못 뺏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 양측의 입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만한 사안일 것 같긴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책임 회피로 일관하거든요. 시키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 몰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국회 내란 특검 내란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는 전략으로 간다고 해서 윤 대통령한테 헌법재판관들이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나는 형식적으로 승인했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하고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승인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가 이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 측의 그 어떤 주장의 핵심은요. 계속 논점을 흐리면서 뭔가 쟁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나 포고령이 선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궁극적인 책임도 포고령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내용까지도 대통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마치 자신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그 김용현 전 장관이 그때 선포한 포고령을 베낀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베끼면 대통령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포고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선포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베꼈다고는 하나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그 어떤 독재 시절에 그 선포했던 포고령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하고요. 가짜뉴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특히나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포고령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말대로 베꼈다고 얘기를 하고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고 하면 그럼 국방부 장관이 자기 멋대로 그런 내용을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포고령 관련해서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심판정에서 과연 양측이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사실 양측 대리인단이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운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용현 장관의 신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면도 좀 연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김용현 장관을 앞에 두고 국회 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4차 변론에서 핵심 대목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 대목이 아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목이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금지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보면 이거는 김용현 전 장관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포고령 1호는 계엄을 발동시키기 위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이다. 따라서 집행 의사도 없었고 또 실행할 계획도 없었으며 또 포고령을 집행할 별도의 기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1차 포고령이 위헌성을 가지려면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헌만으로는 이 위헌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실제 실행할 계획과 의지 그리고 실천 방안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들여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으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김용년 장관이 포고령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고소했을까요? 왜 고발했습니까? 그러니까 포고령 위반했다고 얘기하는데 위반했다고 하는 건 실행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좀 의문이고요. 좀 윤 대통령의 전략이 이건 것 같아요. 김용년 전 장관이 자신을 수행하던 행정관에게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이런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행정관이 다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하는 컴퓨터, 휴대전화 전부 망치로 부숴버려라 지시했고 실제로 부신 사진까지 찍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면요. 포고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용년 전 장관이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윤 대통령한테 보고했는지의 증거를 다 인멸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나는 실행할 의지가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군 지휘부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제 청문회 나와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도끼,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끌어내서 국회 의결 막으라고 했다는 그 진술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는 군사 반란이 일어난 거죠. 대통령이 승인도 안 했는데 김용년 국방부 장관이 군을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고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위 쿠데타에서 군사 반란으로 만들고 있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에 헌법재판관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국조특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제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대답한 이야기과 어제 국조특위에서 이제 증인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 또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인가요? 예. 그분은 수사권도 없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체포를 할 수 있는 병력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제1차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 지시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군 지휘관이나 뭐 국정원 1처장인 그 홍장원 차장이나 다소 오염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금 진단과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양쪽 진영의 발언 중에 어떤 발언이 진실인지는 아직 판가름할 수는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초지일관 국회의원,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장원 차장, 그다음에 특전사령관, 또 뭐 수방사령관, 또 경찰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차근차근 따져봐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관련해서 뭐 국조특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쪽지와 관련해서도 뭐 받았다, 준 적이 없다, 본 것이 없다. 굉장히 다양한 진술들이 좀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적 없다고 누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쪽지 건네줬다고 하는 건 김용년 전 장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차마 대통령이 줬다는 말을 못해서 대통령실 다른 사람이 누가 실무자가 줬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용년 전 장관이 분명히 자신이 말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비상입법비고 관련 예산을 뭐 편성하라라든가 그게 그 쪽지에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은 자신이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건의한 건 맞지만 대통령이 그 쪽지를 건네줬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거는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그 페이지에 8페이지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쪽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김용현 전 장관이 군을 지휘해서 이른바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만 지금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제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그 증언 선서도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론사 5곳, 주요 언론사 5곳에 대해서 단전단수 지시하라고 했다고 소방청장이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간 영역에 있어서 계엄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 이 부분에 대한 쪽지가 건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내란 특검이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뭐 포고령 1호 내용은 실행할 의지도 없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도 잠깐 경고성으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앞서 받은 적 없다는 아니고 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했다는 걸 좀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쪽지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실행과 관련해서 실행 이후를 이제 이 쪽지에 담은 것이기 때문에 이 쪽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사실과 상상, 짐작 이런 것들이 막 혼재돼 가지고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물론 상상은 자유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 쪽지 과연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진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팩트 체킹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국가 비상 입법 기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 내지는 제안한 것이냐. 예. 그러니까 예산의 방점이 있느냐, 비상 입법 기구의 방점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에 있는 긴급 재정 입법권 수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내에 준비 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쉽게 얘기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이 쪽지가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국가 비상 입법 기구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것보다는 긴급 예산 편성권 차원에서 좀 논의가 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쟁점을 흐려가지고 마치 논쟁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시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 명령 및 긴급 재정 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되죠. 예. 글쎄, 공소장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공소장이 그게 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을 오늘 들어보면 알겠지만 공소장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다. 그러면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는지 지켜보자고요. 예, 최상목 알겠습니다. 권한대행이 본인이 직접 실무진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소장님은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팩트 체킹을 한번 해보시라 그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 건데요. 체킹을 해보라고 네네. 말씀드리지 아까 제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최상목 그걸 가지고 부총리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나. 왜곡했다고 얘기하시면 예. 안 되죠. 예, 최상목 부총리는 그렇게 얘기하나. 그러면 김용현 전 최상목 장관 권한대행의 발언에 공소장과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공소장과-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 포고령을 작성한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이잖아요. 아니 건의한 사람도 최상목 김용현 권한대행은 전 받은 장관이고요. 사람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라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요.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해서 내가 받긴 받았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나중에 차관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차관보한테 건네줘서 차관보가 가지고 있는 걸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실무진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로 보는지 사실이 아닌 걸로 보는지 답변을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이 부분에 넘어갈게요. 대해서 논쟁을 상대 패널에게 만드시는데요. 사실을 왜곡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죠. 제가 다 양쪽 다 주장들을 얘기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기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양쪽 주장을 다 최상목 얘기하지 부총리 않고 얘기 안 김용현 쪽 했습니까?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럼 오늘 검찰한테 한번 가서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검찰한테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언제 그렇게 그러면. 검찰 공소장을 진실이라고 예, 믿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론 기일에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관련 발언 어떻게 하는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비어폰 관련해서 서버 삭제 시도부터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무기 사용 지시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관련해서 대통령 생일 잔치가 당연하냐라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김 차장은 이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어제 국조특위에서의 이러한 질의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생일잔치 문제는요. 이른바 뭐 김용현 라인이다, 김건희 라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경호처에 일종의 득세를 해서 경호처가 대통령을 어떻게 일종의 추앙을 했는지 보여주는 정황 증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비아폰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뭐 국민의힘도 그걸 옹호하고 있으니까요. 윤 대통령의 전략은 이런 걸 겁니다.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의 일환이었다. 그건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주장이 부정선거 주장까지 가다가 보니까 빈약해지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이 헌재에서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일종의 전시 상황이 일어날 것처럼 하이브리드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그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포고령과 지금 군 관계자나 지금 내란에 관여했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통령이 어떤 통화를 했느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지금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게 바로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비아폰 서버인 겁니다. 그래서 그 김성훈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때 김성훈 차장 그냥 둬라 일종의 협상을 시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반려한 부분들 저는 좀 의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청문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이전 정부 때는 서버의 보관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지금 김성훈 차장 얘기로는 이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은 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12월 3일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서버 내역을 지우라고 지시를 김 차장이 해서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경호처 직원은 12월 중순쯤에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동 삭제되는 서버의 기록을 왜 김 차장이 지시를 해서 지우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삭제 지시를 거부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적인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아까 김용현 전 장관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다 부숴버리라고 김 전 장관이 얘기하고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에 이튿날에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건 만든 거 다 파쇄하라고 지시해서 파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 증거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그런 주장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빨리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지금 안가의 CCTV도 지금 압수수색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안가의 CCTV도 증거인멸되기 전에 빨리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화폰 관련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여야 의원들 질의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 뭐 보안 사항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안은 좀 더 큰 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화폰이 대통령실 보안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군사기밀 보호시설입니다. 군사기밀, 군사보호시설은 군사보호시설답게 우리가 다뤄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게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을 한 가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해서 군사기밀보호시설을 통째로 지금 서버를 조사하겠다? 이거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같은 법 정신을 살려서 이 사안을 좀 더 냉정하고 국가 전체적인 이익의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사건 하나 수사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실 안에 있는 군사보호 서버를 전부 다 뒤지겠다고요? 저는 법은 법대로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 그리고요. 얘기는 예. 이거 하나만 지금 일반 사건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내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른바 계엄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 계엄 선포하는 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인데 그거를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럼 대통령은 무슨 행위를 해도 전부 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못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어겨도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까부터 자꾸 그 법이 그렇게 왜 얘기하는데요. 있어요? 압수수색 네? 영장 그리고 발부해줬잖아요, 내란이라고 법원이. 단정하셨는데 내란으로 재판의 결론이 났습니까? 내란 피의자. 그냥 내란 정확히 피의자라고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제 내란 넘어가겠습니다. 피의자라고 물론 이상하신데요. 말씀을 하시라고.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꾸- 뭐든지 재판의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단정하고 지금 모든 걸 단정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할 겁니다.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오늘 열리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라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적용된 건데 당연히 위헌일 리가 없다. 이거 재판 지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이 제청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재판부 법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신청한 거거든요. 재판부가 기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인해서 재판부가 그걸 마치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재판부가 명백하게 판단한다고 하면 그 신청 기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서 시간 끈다고 하는 인상을 자꾸 주는 건 저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관련 수사나 아니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다가 국민의힘 쪽이나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를 같이 물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적지 않은 국민들한테 일정하게 영향을 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공격의 빌미를 준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제 기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되는 것인데 뭐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세요? 이제 그 이 대표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예. 그리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그렇죠. 만일 이 대표 측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이걸 기각하면 예정대로 재판은 진행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런지는 알 수 없으나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지금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코 바람직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 11월 14일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허위사실 공표 재판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판사 출신인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규정에 어디 문구에 뭐가 이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멀쩡한 법을 지금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 이건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용찬 위원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의 기소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내란 특검법이 지금 최상목 대행의 손에 가 있는데 연장을 안 한다면 28일까지고요. 구속 기한이요. 연장을 한다면 이제 다음 달 초까지인데 검찰에서는 이 연장을 이제 법원에서 불허할 것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의 기소 시점과 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거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다 기소를 하고 공소를 지금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나 조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사에 어느 정도 협조에 응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보였던 태도처럼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소 제기 시점을 빨리 당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차 구속영장 만료 기한이 28일이면 지금 한 닷새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마 조사를 하고 싶어도 조사를 못할 것 같고요. 결국 내일이나 주말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다음 주 초 정도까지인데 또 그러면은 설 연휴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어찌됐든 검찰은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하는 걸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28일 일단은 한 차례 연장하면 열흘 정도 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열흘 정도 더 연장해 놓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조사 태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고 그 열흘 기간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좀 당겨가지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법 예. 이 두 사안이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의결된 지 15일 이내 제의 요구를 권한 대행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2월 2일쯤 아마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일 여기서 내란 특검법이 극적으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내란 특검이 실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2월 2일에서 20일간 준비 기간, 뭐 사무실 구하고 특검 검사들 또 임명하고 또 뭐 수사관들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3월 초에나 돼야 이 특검 수사가 실제 진행될 수 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뒤인데 지금 검찰 수사, 검찰에서 한 달 반 동안 기다려 줄 것이냐. 지금 이중 기소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번 해버리면 특검은 그 존재감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도 기소하고 특검도 기소하는 그런 이중 기소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 혐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조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불러서 조사하고 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그 상태에서 그냥 기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내란 특검법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건 주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란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기소는 검찰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윤 대통령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혐의는 내란죄 아니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특검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제목을 바꿔가지고 추가 기소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추가 혐의가 드러났을 때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상민 장관 얘기도 나왔던 것처럼 민간 분야에 있어서 계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거의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아직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뭐 특검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관련 혐의가 나왔을 때 수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뭐 서로 간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걸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진실 규명을 하는 차원에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거의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현안 관련 속보 등을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다뤄봤는데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